도쿄 한복판 아침 8시도 안 된 시각에 한 치킨 가게 앞에 30명이 넘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일본어가 아니었어요. 대박, 헐, 진짜 같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죠. 독일 출신 문화 인류학자 마르쿠스 슈나이더는 그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편의점 진열대 절반을 차지한 한국 제품들,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 한국 스타트업을 연구하는 기업인들, 심지어 한국식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 회사들까지 일본 전역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가 주목하지 못한 사이 동아시아 최강국 일본의 심장부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가치관과 생활 방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었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몇 달간 발로 뛰며 추적한 이 놀라운 변화의 실체,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문화 인류학 연구자 마르쿠스 슈나이더입니다.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문화 변동을 연구해온 저는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예요. 그날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신주쿠 거리를 걷고 있던 저는 한 치킨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30명도 넘는 일본 젊은이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기 있는 가게라고만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들려왔어요. 대박, 헐, 진짜 레전드, 완전. 일본 젊은이들의 입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대화 중에 한국어를 섞어 쓰고 있었죠.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정말 일본 도쿄가 맞나? 주변을 둘러보고 간판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거리의 모든 표지판도 일본어였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마치 원래 일본어 표현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억지로 쓰거나 과시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의 일부였던 거죠. 한 여학생은 친구에게 이 치킨집이 한국 스타일이라며 양념 맛이 환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2시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옆에 있던 남학생은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며 최근 도쿄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말했죠.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치킨 사진과 함께 한국어 해시태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2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웠거든요. 줄을 선 사람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들은 치킨을 기다리면서도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대화하며 즐거워했죠. 한 그룹은 최근 본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그룹은 K-팝 콘서트 이야기로 한창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치킨을 받아 들고 나가면서도 계속 한국어 단어를 섞어 대화했어요. 맛있다는 표현 대신 맛있다고 하고 재미있다 대신 재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고마워라는 표현까지 쓰더군요. 그들에게 한국어는 이미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치킨 가게를 지나 더 걸어가자 거리 곳곳에서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카페 앞에는 한국 디저트를 파는 팝업 스토어가 있었고 그곳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달고나 커피, 한국식 빙수, 붕어빵 등을 파는 가게였죠. 서점 진열대에는 한국 작가의 책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 코너 전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화 인류학자로서 수많은 문화 변동 현상을 봐왔습니다. 프랑스 문화가 베트남에 미친 영향, 미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 중국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끼친 영향 등을 연구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자연스러운 문화 침투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외국 문화가 한 나라에 들어올 때는 저항이나 거부감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일본처럼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도쿄에서 제가 본 건 전혀 달랐어요.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마치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부감이나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선 현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비 패턴, 언어 사용, 생활 습관 전반에 걸쳐 한국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옷차림새도 한국 스타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화장법도 한국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나 제스처까지 영향을 받은 듯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일본 사회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정체성과 가치관의 변화까지 동반하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작은 발견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다음 몇 달간 도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놀라운 변화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편의점, 대학가, 회사, 주택가 할 것 없이 모든 곳을 조사하기로 했죠. 과연 일본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치킨 가게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저는 일본인들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만큼 한 나라의 소비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도 없거든요. 신주쿠역 근처에 있는 대형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입구에서부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열대 전면에 한국 제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몇 개 상품을 들여놓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한국관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섹션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라면 코너로 향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일본 라면이 압도적이었던 진열대에서 이제는 한국 라면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너구리 같은 제품들이 일본 라면과 나란히 아니 어쩌면 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여 있었죠. 흥미로운 건 가격표였습니다.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보다 약간 비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국 라면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은 불닭볶음면 5개를 한꺼번에 집어들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왜 한국 라면을 선택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먹는 재미가 있다고 했어요. 매운 걸 참아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라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서 누가 더 잘 참나 겨루기도 한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상이 10개도 넘는다고 자랑했어요. 스낵 코너는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과자가 차지한 비중이 라면보다 더 컸거든요. 새우깡, 포카칩, 허니버터칩, 오징어 땅콩, 꼬북칩 등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과자는 물론이고 제가 이름조차 모르는 제품들까지 가득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허니버터칩을 3봉지나 집어들었어요. 음료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같은 한국 우유 제품이 눈에 들어왔고 한국 소주도 여러 종류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같은 브랜드들이었죠. 맥주 코너에는 한국 맥주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화장품 코너였습니다. 일본은 원래 화장품 강국이잖아요. 시세이도, 코세, 가네보 같은 세계적 브랜드들이 있는 나라인데 편의점 화장품 코너의 3분의 1 이상을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스크팩, 선크림, 립밤, 핸드크림 등 다양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한 직장인 여성이 한국 마스크팩을 고르고 있길래 또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녀는 일본 화장품도 좋지만 한국 화장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설명했어요. 품질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게다가 패키지 디자인도 예쁘고 트렌디해서 선물용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매니저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는 3년 전부터 한국 제품 입고량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젊은 손님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지금은 한국 제품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흥미로운 사실도 알려줬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는 사람들의 재구매율이 일본 제품보다 높다는 거예요. 한번 사본 사람은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 소비가 아니라 진짜 만족도가 높다는 증거죠. 냉동식품 코너도 둘러봤습니다. 한국식 만두, 떡볶이, 김밥, 심지어 삼계탕까지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떡볶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먹고 싶다고 졸랐나 봐요. 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 옆 즉석식품 코너에는 한국식 김밥과 주먹밥이 놓여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한국식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본 주먹밥보다 조금 비쌌지만 말이죠. 저는 다른 편의점 여러 곳도 방문해 봤습니다. 신주쿠뿐만 아니라 시부야, 하라주쿠, 이케부쿠로까지 돌아다녔어요. 어디를 가든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일본 편의점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몇 개 인기 상품이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진열대 전체의 구조가 바뀌고 있었어요. 일본 제품만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한국 제품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강요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부 정책도 아니고 대대적인 마케팅의 결과도 아니었어요. 순전히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만들어진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고 더 재미있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편의점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더 큰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편의점에서의 조사를 마친 저는 변화의 진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주도하는 건 누구일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바로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쿄의 여러 대학을 찾아가기로 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와세다 대학교였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학생들의 패션이었어요. 오버핏 후드티, 와이드 팬츠, 청키 스니커즈 같은 한국 스트리트 패션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한국 브랜드 숄더백을 메고 있었고 남학생들은 한국 아이돌처럼 머리를 세팅하고 있었죠. 학생 식당 앞 게시판에는 흥미로운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스터디 그룹 모집, K-팝 댄스 동아리 신입 회원 모집, 한국 영화 상영회 안내 등이었어요. 저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임에는 15명 정도의 학생이 모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보며 독학했다고 했어요. 한 여학생은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는 게 목표라며 요즘은 60% 정도 알아듣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경제학과에 다니는 타카하시라는 남학생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22살로 장래 희망이 스타트업 창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롤모델로 삼는 기업들이 모두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토스,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었죠. 타카하시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너무 신중하고 보수적이라 혁신이 느리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는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 모델을 공부하고 있었고 심지어 여름방학에 서울로 인턴십을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건 미술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3명의 여학생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의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왜 한국 디자인을 연구하느냐고 물었죠. 사쿠라라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디자인은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브랜딩과 패키징 디자인에서 배울 게 많다고 했습니다. 일본 디자인은 전통적이고 세련되지만 한국 디자인은 젊고 역동적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녀는 졸업 후 한국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과대학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모여있는 실습실을 찾았어요. 그들은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참고 자료로 한국 앱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배달 앱, 택시 앱, 금융 앱 등이었죠. 켄지라는 학생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가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뛰어나고 기능이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통합 결제 시스템과 빠른 배달 서비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약학대학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 여학생은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하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더 좋은 성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녀는 나중에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면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덮밥 같은 한국 음식이 정식 메뉴로 들어가 있었어요. 가격도 일본 음식과 비슷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주문했고 맛있게 먹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한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주말에 본 한국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생충, 올드보이 같은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 최근 개봉한 독립영화였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의 스토리텔링과 연출이 일본 영화보다 더 참신하다고 평가했어요. 오후에는 게이오 대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경영학과 세미나실에서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제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전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K-팝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했는지 분석하고 있었죠. 발표를 맡은 유키라는 여학생은 놀라운 통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다국어 콘텐츠, 소셜미디어 활용, 팬덤 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이런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도쿄 대학교 도서관에도 들렀습니다. 한국 관련 서적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많은 학생이 그 섹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 한국 문화, 한국 역사, 한국어 학습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왜 한국을 공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배울 게 많다고 대답했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 문화산업 육성, 교육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 일본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저녁 무렵 한 카페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만난 학생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 전략,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모델로 한국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였고 세계관의 확장이었어요. 젊은 세대는 국경에 갇히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변화는 막을 수 없다고요.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반응을 본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기성세대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40대 이상의 일본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젊은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긴자의 한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원들이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토시였고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부장이라고 했죠. 사토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일본에도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굳이 외국 문화를 따라가느냐는 거였어요.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일본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일본 음식, 일본 음악, 일본 패션이 최고라고 믿었다고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거부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이 더 컸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자신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한국 기업의 사례를 들며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또 다른 기성세대를 만났습니다.
63살의 야마다 씨는 퇴직한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을 침식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죠.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야마다 씨는 특히 언어 문제를 지적했어요. 젊은이들이 일본어 대화 중에 한국어를 섞어 쓰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화가 쇠퇴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죠. 그는 정부가 나서서 일본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성세대가 부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시부야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58살의 타나카 씨를 만났어요. 그는 6개월 전부터 메뉴에 한국 음식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젊은 손님들의 요청이 계속되어 결단을 내렸다고요. 결과는 놀라웠다고 합니다. 매출이 30%나 증가했어요. 젊은 손님들이 더 자주 찾아왔고 입소문도 났다고 했습니다. 타나카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장사를 하려면 손님이 원하는 걸 제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이제는 한국 음식 조리법을 더 배우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만난 50대 여성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처음에 한국 화장품이 입고되었을 때는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화장품이 세계 최고인데 왜 한국 제품이 필요하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고객들은 물론이고 40대 주부들도 한국 화장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격 대비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진 거죠. 그녀 자신도 직접 써보니 품질이 좋더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고객들에게 한국 화장품을 추천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5살의 이토 씨는 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최근 한국 기업들의 빠른 성장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고 했어요. 기술력은 비슷한데 가격 경쟁력과 마케팅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울 점도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젊은 인재 등용 같은 부분에서 일본이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최근 한국 기업과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죠. 한 고등학교 교사도 만났습니다. 45살의 스즈키 선생님은 요즘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어요. 학생들이 한국 문화 이야기만 하고 일본 역사나 문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 관련 사례를 들어야 학생들이 집중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부 모임에도 참석해봤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8명의 주부가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 개인 차이였다는 점입니다. 60대 주부 중에도 한국 드라마 팬이 있었고 40대 중에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주부들은 스토리가 재미있고 배우들이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 드라마의 따뜻한 감성이 좋다고 평가했죠. 한국 드라마에 관심 없는 주부들의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일본 드라마로도 충분하다는 사람, 자막 읽기가 귀찮다는 사람, 그냥 한국 것은 싫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한국 화장품이나 음식은 써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한 사찰의 주지 스님도 만났습니다. 70대의 그는 문화 변화를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이치처럼 문화도 끊임없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죠. 그는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일본은 중국, 한국에서 많은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걸 일본화해서 발전시켰다고요. 지금의 변화도 결국 새로운 융합 문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게 그의 견해였습니다. 저녁 무렵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기성세대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부터 적극 수용하는 사람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거부하는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고요. 기성세대는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도 결국 변화를 받아들여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시대 전환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누구나 익숙한 것을 떠나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 나가는 거죠. 일본 기성세대도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반응을 충분히 관찰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업 현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저는 여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도쿄 중심부에 있는 대형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저는 마케팅 부서 이사인 나카무라 씨와 면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마케터였는데 최근 3년간 회사가 겪은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말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는 한국 화장품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일본 화장품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20대와 30대 여성 고객층에서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기마다 상황이 악화되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일본 화장품이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디자인이 올드하며 마케팅이 재미없다고 평가했던 거죠. 반면 한국 화장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트렌디한 디자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재미있는 마케팅으로 젊은 층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실시간 소통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어요. 회사는 긴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국 화장품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깊이 연구했어요. 둘째, 젊은 마케터들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셋째, 소셜미디어 마케팅팀을 새로 만들었죠. 넷째, 가격 정책을 재검토했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가장 큰 변화는 조직 문화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엔 의사결정이 느렸고 위계 질서가 엄격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빠른 실행을 중시하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화장품 회사와 협력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하더군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대형 식품 회사였습니다. 제품 개발팀장인 하야시 씨를 만났어요. 그는 40대 후반으로 20년 넘게 일본 음식 제품만 개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야시 씨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음식 트렌드를 과소평가했다고요.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대세가 되어가는 걸 보고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식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해요. 가장 먼저 출시한 건 한국식 라면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의 맛을 연구하고 일본인 입맛에 맞게 조정했어요. 테스트 마케팅 결과가 좋아서 정식 출시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떡볶이 소스, 김치, 고추장 같은 제품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야시 씨는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어요. 한국식 제품을 개발하면서 일본 제품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너무 완벽을 추구해서 출시가 느리다는 거죠. 반면 한국은 빠르게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보며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을 배우려 한다고 하더군요. 한 중견 IT 기업도 방문했습니다. 개발팀장인 사사키 씨는 30대 후반으로 젊은 감각을 가진 개발자였어요. 그는 한국 IT 기업들의 개발 속도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보통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석 달 만에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 빠르게 개선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사사키 씨의 회사는 애자일 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한국식 빠른 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한 거죠. 팀 구조도 수평적으로 바꾸고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처음엔 기성 개발자들이 반발했지만 결과가 좋아지자 수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패션 업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의류회사 디자이너인 요시다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최근 한국 패션 트렌드를 적극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시다 씨는 한국 패션의 강점을 설명했습니다. 빠른 트렌드 반영,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스타일 제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일본 패션은 시즌별로 컬렉션을 내지만 한국은 거의 매주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속도감이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당긴다는 분석이었죠. 그녀의 회사는 한국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트렌디함과 일본의 품질을 결합하겠다는 전략이에요. 내년 봄에 첫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대형 유통기업 임원도 만났습니다. 쇼핑몰 운영을 담당하는 오노 상무는 60대 초반으로 유통업에 40년 넘게 종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3년간 쇼핑몰 내 한국 관련 매장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패션 매장, 한국 음식점, 한국 식품 코너 등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임시 팝업 스토어로 시작했는데 매출이 좋아 정규 매장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오노 상무는 유통업의 원칙은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하는 거라고요. 지금 고객들, 특히 젊은 고객들은 한국 제품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했어요. 한 광고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만났습니다. 미즈노 씨는 40대 중반으로 최근 광고 트렌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한국식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한국 광고는 젊고 역동적이고 감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 광고는 정적이고 설명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거죠. 젊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일수록 한국식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즈노 씨의 회사는 한국 광고 대행사와 협력을 시작했어요. 크리에이티브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음반 기획사 프로듀서도 인터뷰했습니다. 타카다 씨는 50대로 일본 음악 산업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K-팝의 성공 비결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팝은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글로벌 전략, 팬 관리 노하우가 뛰어나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아이돌 산업은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지만 K-팝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타카다 씨의 회사는 한국 기획사와 합작으로 새 그룹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으로 일본 아이돌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는 이게 일본 음악 산업이 다시 일어설 기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배우고 협력하고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기업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는 분야에서는 겸손하게 배우고 일본이 강한 분야는 유지하며 둘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기업들의 대응을 파악한 후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도쿄 대학교 사회학과였습니다. 문화연구로 유명한 하세가와 교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60대 후반의 석학으로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40년 넘게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하세가와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전형적인 소프트 파워의 작동이라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줬어요. 20세기 중반 미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세계에서 사랑받게 된 과정이 모두 소프트 파워의 예시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이 K-팝, 드라마, 영화, 게임을 통해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세가와 교수는 중요한 점을 강조했어요. 소프트 파워의 핵심은 강제가 아니라 매력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끌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국 문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데이터도 보여줬습니다. 최근 10년간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한국 여행객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한국 관련 서적 출판도 급증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만난 건 미디어 평론가인 키무라 씨였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주요 신문에 칼럼을 쓰는 영향력 있는 논객이었어요. 그는 언론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무라 씨에 따르면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언론은 한류를 일시적 현상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는 경계심 섞인 보도가 많았고요. 전통 문화가 위협받는다는 논조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논조가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언론은 한국 문화를 위협이 아니라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왜 젊은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분석하고 일본이 배울 점을 찾으려는 기사가 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한국의 성공 요인을 연구해야 한다는 칼럼을 싣고 있다고 했습니다. 키무라 씨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일본 언론이 전통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 거리에서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일본인이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이건 정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었습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애널리스트도 만났습니다. 오카다 씨는 40대로 한일 경제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오카다 씨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5년간 일본의 한국 제품 수입이 60% 증가했다고 해요. 화장품, 식품, 의류, 전자제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증가세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가성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품질, 디자인, 혁신성에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안주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진화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죠. 오카다 씨는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한일 경제 통합이 더 깊어질 거라고 예측했어요. 단순히 무역뿐 아니라 공동개발, 협력 생산, 인재 교류까지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도 만났습니다. 나카지마 교수는 50대 후반으로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는 정치적 차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카지마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정치적으로 복잡하지만 문화와 경제 차원에서는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정부 간 갈등과 무관하게 민간 차원의 교류가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일본 젊은 세대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대의 70% 이상이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치 뉴스와 무관하게 문화 교류가 만든 결과라고 했습니다. 한 트렌드 분석가도 인터뷰했습니다. 이시다 씨는 30대 후반으로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는 현장에서 느낀 변화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시다 씨에 따르면 일본 젊은이들의 소비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브랜드 네임과 일본 제품이라는 신뢰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용성, 가성비, 트렌디함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일본 브랜드 화장품이 프리미엄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화장품도 똑같이 프리미엄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가치로 평가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도 만났습니다. 요시카와 박사는 40대 초반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정체성 형성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녀는 심리적 차원에서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요시카와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국가 정체성보다 개인 정체성을 우선시한다고요.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자신에게 맞는 문화를 선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글로벌화된 세대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자란 세대는 물리적 국경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외국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콘텐츠를 보는 것이라는 거죠. 저녁에는 한 문화 기획자를 만났습니다. 타니구치 씨는 50대 초반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니구치 씨는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 관련 행사는 틈새 시장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메인스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제, K-팝 콘서트, 한국 음식 축제 등이 대규모로 열리고 매번 매진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통찰을 나눴어요.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소비하면서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배운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 한다고요. 이건 피상적 소비가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 교류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강제나 선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좋은 콘텐츠, 혁신적인 제품, 매력적인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긴 거죠.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은 합리적 판단으로 그걸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었습니다. 강요 없이,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힘이요. 도쿄에서의 조사를 마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왜 한국에 끌리는지 그 답은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로봇 안내 서비스, 모바일 세관 신고까지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일본 젊은이들이 말하던 한국의 효율성이구나 싶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터졌어요. 속도도 빨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하고 숙소 위치를 확인하고 교통정보를 찾는 게 순식간이었죠. 일본도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홍대 입구역으로 가는 2호선 열차 안에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사람, 웹툰을 보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쇼핑하는 사람 등 다양했죠. 놀라운 건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터진다는 거였어요. 일본 지하철에서는 역 사이 구간에서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데 서울은 전 구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디지털 문화를 만든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홍대 거리에 나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는데 거리가 활기찼어요. 젊은이들이 카페, 음식점, 옷가게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작은 공연장이 있었고 버스킹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했어요.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고 진동벨을 받는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카드도 되고 휴대전화 결제도 되더군요. 현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카페 안에서 젊은이들을 관찰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 친구들과 대화하는 사람, 혼자 책 읽는 사람 등 다양했어요. 눈에 띈 건 패션이었습니다. 개성 있으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 많았죠. 도쿄에서 본 한국 스타일 패션의 원조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탔는데 열차가 자주 오고 빨랐어요. 배차 간격이 3분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금방 다음 열차가 와서 혼잡하지 않았죠. 강남역 주변은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고층 빌딩과 쇼핑몰이 즐비했어요. 명품 매장도 많았지만 한국 브랜드 매장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앞에는 젊은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고 패션 매장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 대형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3층 규모의 건물 전체가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수백 가지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피부 타입별로 추천도 해줬죠. 이런 시스템이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명동으로 갔습니다. 화장품과 패션의 메카라고 들었거든요.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관광객도 많았지만 현지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매장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정말 많았어요. 각 브랜드마다 특색이 있었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일주일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한 매장 직원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대 후반의 김 씨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빠른 트렌드 반영, 적극적인 연구개발, 소비자 의견 수렴이 한국 화장품의 강점이라고 설명했어요. 김 씨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소비자 후기를 정말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온라인 리뷰를 분석해서 제품 개선에 바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빠른 피드백 시스템이 경쟁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점심은 을지로에서 먹었습니다.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이 독특했어요.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10분도 안 돼서 나왔고 맛있었어요. 계산도 테이블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녀는 2년 전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배우고 나니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주문 실수도 없고 회계도 자동으로 되고 재고 관리도 쉬워졌다는 겁니다. 오후에는 코엑스에 갔습니다. 거대한 쇼핑몰과 컨벤션 센터가 연결된 복합 공간이었어요. 지하에 거대한 서점이 있었는데 디자인이 정말 멋졌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책들 사이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죠. 서점에서 한국 문화 관련 책을 살펴봤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글, 한국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이 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안내서도 많았습니다. 한국이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적극적이구나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다국적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거리를 걸으니 한국인,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이 있었고 여러 언어가 들렸습니다. 한 루프탑 바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화려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고 한강도 보였습니다. 서울은 정말 역동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에서 만난 한국인 직장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대 초반의 박 씨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변화 속도에 대해 물었어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변화에 익숙하다고 했어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어서 느린 걸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정부도 빠르게 정책을 바꾸고 사람들도 빠르게 적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빠른 만큼 실수도 많지만 실수를 빨리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느리게 가는 것보다 빠르게 시도하고 개선하는 게 한국식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은 여의도와 한강을 둘러봤습니다. 한강 공원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피크닉하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고궁과 고층 빌딩이 함께 있고 전통시장과 최첨단 쇼핑몰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가 한국 문화의 매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서울역 근처 호텔 방에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사흘은 제게 많은 답을 줬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끌리는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였어요. 디지털 인프라, 빠른 서비스, 효율적 시스템, 창의적 문화, 개방적 태도 등 모든 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역동성이 젊은 세대를 끌어당기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면 빠르게 배우고 다시 도전했어요. 이런 문화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품이나 콘텐츠가 아니라 태도와 마인드였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 말입니다.